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알아볼 지역은 위대했던 강대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폴란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인구 3,700만 명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폴란드는 영어식 쿠코이며 폴란드어로는 폴스카인데 폴스카는 서슬라브족 중 하나인 폴라닌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폴란드의 서쪽에는 독일, 남쪽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OECD에도 가입했으며 2004년엔 EU에도 가입하여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경제 강국입니다. 또한 보드카의 원산지가 폴란드이며 현지에 가면 서유럽의 와인처럼 흔하게 마십니다. 폴란드 일대는 고대의 남쪽의 산악지대의 켈트족, 북부의 발트족, 서부 지역의 게르만족, 남동부 지역의 사르마트족 등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4에서 5세기경 서부 지역에 거주하던 게르만족들이 훈족의 침입에 의해 대거 이주했고 현재 벨라루스 등에 거주하던 슬라브인들이 폴란드 지역으로 이주해 이들의 빈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 남은 게르만족을 포함한 상당수의 토착 민족들이 슬라브족의 이주 과정에서 흡수되었습니다. 이후 960년에 슬라브계 폴라닌인 미에슈코 1세가 폴란드 서쪽에 둥지를 튼 것으로 폴란드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966년에 미에슈코 1세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992년 볼레스와프 1세 흐로브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왕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볼레스와프 1세는 동서남북으로 왕국의 영토를 넓혀나갔고 1025년 폴란드 왕국 초대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이후 12세기에 벌어진 내란으로 폴란드 왕국이 쪼개졌으며 뒤이어 벌어진 몽골 제국의 침략을 막아내느라 폴란드 왕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며 지내던 폴란드 왕국은 내부의 결합을 필요로 하게 되고 14세기 초부터 7대 왕 브와디스와프 1세를 중심으로 통일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브와디스와프 1세는 독일 기사 당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압박을 막아내면서 폴란드 왕국을 계속 통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신의 아들 카즈미에시 3세에게 8대 왕위를 물려주고 사망합니다. 폴란드 왕국이 본격적으로 강대국으로 뜨기 시작한 것은 카즈미에시 3세가 폴란드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카즈미에시 3세는 정치, 행정, 외교, 군사,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카즈미에시 3세가 적자를 남기지 못했기에 9대 왕위는 외족하였던 헝가리 크로아티아 동군연합의 국왕 러요시 1세가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요시 1세는 폴란드 왕국 공주였던 어머니를 섭정으로 보냈다가 반발에 직면하는 등 폴란드 왕국 통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딸들이 폴란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가에만 몰두했습니다. 폴란드 왕국 귀족들은 러요시 1세에게 불만이 많았고 이를 빌미로 막대한 특권을 요구했으며 결국 러요시 1세는 딸들이 폴란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대가로 귀족들이 요구한 특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383년 러요시 1세 사후 폴란드 왕국은 삼녀 야드비가가 헝가리 크로아티아는 차녀 마리어가 계승했습니다. 1386년 13살의 어린 10대 여왕에 불과했던 야드비가는 리투아니아 대공국 13대 대공 요가일라와 결혼해 요가일라는 폴란드 왕국 11대 왕으로 즉위했고 이로써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폴란드 왕국은 동군연합이 되었습니다. 이후 1410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은 그룬발트 전투를 통해 독일 기사당국을 철저히 괴멸시켰고 그리고 1454년부터 66년의 13년 전쟁을 통해 완전히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에 복속되었습니다. 1569년에는 22대 왕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가 루스차르국의 위협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루블린 조약을 통해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폴란드 왕국을 폴란드 리투아니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결합하였습니다. 지그문트 2세가 후사 없이 죽으며 왕조는 단절되었고 이후 선거 군주제를 통해 군주를 선출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동유럽의 강국이었으며 오스만 제국을 막아내는 유럽의 방파제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폴란드의 전성기는 코사크의 봉기가 시작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코사크의 봉기로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현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실하고 코사크의 자치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651년 코사크의 반란은
폴란드군이 코사크 타타르 연합군의 대승을 거둠으로써 겨우 진정되었으나 이 봉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예병이 희생되었고 국력이 계속 소모되어 결과적으로 인구의 3분의 1을 잃는 대홍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패배한 코사크는 루스차르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 공격해왔고 얼마 되지 않아 루스차르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순식간에 국토 절반이 점령당했습니다. 이후 스웨덴 왕국도 브란덴부르크 선제국과 손잡고 함께 침공해 오면서 나머지 절반을 점령해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거의 패망 직전에 이르렀지만 폴란드 농민과 귀족들이 스웨덴 왕국의 지배에 민중봉기를 일으켰고 타타르가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종교가 다른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가톨릭에 기반한 폴란드 민족 정체성의 맹아가 이때 생성됩니다. 폴란드군은 3면전을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1657년 벨라우 조약으로 프로이센 공국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여 브란덴부르크 선제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1660년에 올리바 조약을 체결하여 리보니아의 영유권과 스웨덴 왕이 계승권 주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스웨덴 왕국과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또한 1667년까지 루스차르국과의 전쟁이 이어지는데 계속된 전쟁 끝에 양측 모두 엄청난 피를 흘렸고 결국 1668년 안드루소 보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끝맺었습니다. 1772년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살던 민족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프로이센 왕국과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대공국이 개입함으로써 1773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토가 처음 분할됐습니다. 이후 폴란드 리투아니아 마지막 왕 스타니스와프 2세는 기사학교의 설립안을 가결시켜 이곳에서 많은 엘리트들을 양산해냈고 세계 최초의 교육부인 국민교육위원회 설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또한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관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791년에 가결된 5월헌법으로 세계사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이며 유럽에서는 최초로 가결된 성문헌법이었습니다. 5월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세습군주제, 국왕의 자유도시, 종교의 자유, 귀족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귀족들의 자의적인 채판을 당하지 아니하며 도시민들에게 토지 구입을 허용하고 농노제가 소작제, 즉 계약제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1793년에 이것을 빌미로 러시아 제국이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침공했고 다시 한번 영토가 분할됩니다. 그러다가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대공국 등 3국이 대러시아 제국 봉기를 탄압했고 1795년에는 세 번째 분할이 이루어져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폴란드인의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폴란드인 150만 명이 동맹국가 협상국에 소속되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18년 동맹국이 항복하면서 123년 만에 폴란드 제2공화국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민족 영웅인 유제프 피우스트스키가 폴란드 제2공화국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한편 소련의 구성국인 소비에트 러시아는 유럽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동유럽의 모든 신생국들에 대해 소비에트의 서방 공세로 알려진 대대적인 침공을 단행합니다. 피우스트스키는 동유럽의 다른 신생국가들과 편을 같이 하고 1919년 소비에트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붉은 군대를 공격해 이로써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이 발발합니다. 1920년 초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원조를 요청하자 동맹을 체결하고 키이우를 점령하는 등 우세를 점했습니다. 1921년 폴란드 제2공화국과 소비에트 러시아는 리가 조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벨라루스 서부와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령이 되고 나머지는 소련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6년 폴란드의 민주정은 피우스트스키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총감으로 군사력을 휘어잡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부렸습니다. 한편 나치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으며 비무장지대인 라일란트의 군대를 진주시켰고 마침내 주변국들을 차례로 합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의 조건이 폴란드 제2공화국의 분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동시에 침공을 받아 분할 점령되었고
독일 점령 지역에는 총독부가 들어섰으며 소련 점령 지역은 벨로루시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에 분할 합병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저항에 심한 탄압을 받았고 뒤이어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로 대표되는 유대인 학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 얄타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폴란드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초대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폴란드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결국 1952년에는 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폴란드 인민공화국이라는 소련의 위성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1956년 폴란드 통일노동당 초대 제1서기 볼레스와프 비에루트가 소련을 방문하던 도중 사망하고 그 직후 반소자유화 운동인 포츠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스탈린주의파 강경파는 실권을 잃어버렸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가 3대 제1서기로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무우카의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는 더더욱 심해졌고 1970년 크리스마스에 급작스러운 식료품값 인상을 시행하자 식료품값 인상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투쟁으로 당내에서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며 결국엔 사임하였습니다. 그 후 에드바르트 기에르크가 4대 제1서기로 집권해서 서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경제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매년 9%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황은 석유파동의 여파로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1970년대 말에 이루어진 금리 인상으로 외채가 쌓여가면서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파산 상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노조 연대가 결성되어 돌풍을 일으켰고 이어진 압력에 기에르크는 연대노조를 인정하고 개혁에 합의하지만 당내의 반발과 소련의 압박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습니다. 1981년 6대 제1서기 보이치에의 야루젤스키는 폴란드 계엄령을 시행하며 군사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레흐바엔사를 구금하는 등 탄압을 가했고 이에 맞서 연대노조를 중심으로 공산당 톡제타도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명분을 잃은 공산정권이 굴복하여 원탁회의가 진행되었고 동유럽 혁명 와중이던 1989년 실시된 총선에서 폴란드 통일노동당이 다수의 의석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1989년에 비공산 연립정권이 출범하였고 이 시점부터의 폴란드를 제3공화국이라 합니다. 이때까지 폴란드 망명정부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1990년 레흐바엔사가 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어진 망명정부도 공식 해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냉전 시대의 소련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방의 정치, 경제, 안보 체제에 확고하게 편입됩니다. 첫 번째, 문화과학 궁전은 1952년에 이오시프 스탈린이 소련 인민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바르샤바의 증여 형식으로 짓도록 한 마천루입니다. 두 번째, 볼프스샨체는 히틀러의 은신처 겸 독일 국방군의 동부 작전 사령부입니다. 1941년에 히틀러의 전방 지휘를 위해 건설된 콘크리트 벙커로 히틀러는 전쟁 중에도 베를린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 사실상 관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는 나치 독일의 노동 수용소이자 절멸 수용소로 유대인 대학살을 수행했던 핵심 시설 중 하나입니다. 1944년에 안네 프랑크도 이곳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인물로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한 마리 퀴리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대했던 강대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폴란드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